서가 명가.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따져봐야죠. 우주에서 생명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400억 분의 1이냐, 뭐 100억 분의 1이냐, 뭐 천만 분의 1이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또 답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단일한 정의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냥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정확한 답을, 합의된 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진대사. 다시 말해서 에너지 순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거를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복제하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일반적인 생명의 특성, 예를 들어서 신진대사, 그 다음에 적응력, 자기복제 번식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생명의 특징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우주 공간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초기 지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고요. 특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열악하고 훨씬 더 환경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생명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생명체들은 45도에서 122도의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그걸 호열균이라 그래요. 100도면은 사실은 웬만한 박테리아들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125도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어떤 거는 영하 15도에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하 15도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균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번식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에너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뭔가 화학 반응 같은 것이 필요한 건데 영하 15도에서 번식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얘기고요. 어떤 거는 암석균. 이거는 철, 칼륨, 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태양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광합성이 필요 없는 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안에서 이렇게 철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소행성에서도 균이 생존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소행성 내에서도 이런 균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미생물의 단위에서는 적어도 미생물의 단위에서는 지구처럼 안락한 환경이 굳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성 주변의 어떤 소행성이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에너지가 많이 분출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미생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인간과 같은 고등생명이라면 지구와 같은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미생물의 단위에서는 그런 것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일단 미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환경에 맞춰서 진화 활동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부터 고등생명의 탄생까지를 기대하는 것은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지구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인간과 같이 자의식을 가진 고등생명체는 또 어떨까? 그게 이제 결국은 생명의 진화가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일인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진화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유전 복제의 불안정함. 유전자 복제가 완벽하다면 진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대와 후 세대가 완벽하게 똑같다면 그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유전자 복제라는 거는 살짝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무작위적이라고 해도 곤란하지만, 완전히 무질서적인 케이아스라고 해도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살짝 일탈하는 돌연변이 같은 그런 불안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화라는 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대기와 지각의 순환과 변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결국은 진화라는 것이 발생을 한 거죠. 또 때로는 전 지구적인 재난, 이런 것들도 가끔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믿기로는 공룡이 왜 멸망했느냐,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오늘날 가장 유력한 가설은 혜성하고 지구하고 충돌을 해서 혜성의 먼지들이 결국은 지구 대기를 덮었고 그걸 통해서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룡 같은 게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 같은 그런 고등생명체가 됐다면 모양이 많이 달랐겠죠. 뭐 피부색이 초록색이 되었거나. 근데 요즘은 이제 공룡이 마치 새처럼 깃털을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렇다면 결국은 고등생명체가 새와 같은 깃털을 갖고 있었거나 전혀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우연적인 충돌, 이런 것이 없었다면 결국은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결국은 생명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 복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점이라는 것은 또 존재하죠. 그러니까 새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원숭이라든가 판다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생명체인데, 치타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도 이 두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계인과 인간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구라는 환경과 외계 행성이라는 환경이 과연 달라봐야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화성이라는 공간, 여러분이 화성의 사진을 보시면 그냥 아리조나의 사막 비슷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생명과 100만 광년 떨어진 별 주변에 있는 행성의 모양이 과연 그렇게 다를까? 제 생각엔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외계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공통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른 측면도 많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의외로 외계인들은 우리 눈에 굉장히 친숙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굳이 외계인들이 탄소로 구성이 된 유기분자에 기반한 생명체여야 되느냐, 철이라든가 이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생명은 안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되는데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유기분자,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분자가 생명체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다양한 형태, 가장 복잡한 형태의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이라는 환경이 생명체의 탄생에 중요한 환경을 제공했던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 액체 상태의 물이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기대하기로는 아마도 탄소에 기반한 유기분자, 그리고 아마도 걔네들도 액체 상태의 물에서 발생한 생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외계 행성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거의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 환경도 거의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식을 가진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지능이 발달한 문명을 건설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물속이 아니라 아마 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고래도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돌고래는 사람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뭐 언어 능력도 탁월해가지고 돌고래는 그 이쪽에 사는 돌고래, 저쪽에 사는 돌고래 언어가 다르대요. 그리고 그걸 통역하는 돌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능이 높은데 문명이라는 걸 만들진 못했잖아요. 과학기술 문명 이건 만들지 못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편견일 수는 있는데 뭐 수십억 년이 더 흐르면 돌고래도 자기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닷속 환경이라는 게 굳이 문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문명이 굳이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상이라는 환경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고 그러니까 그 물속이라는 환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지능이 발달한 고등생명일수록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서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대하기로는 아마도 그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도 지상 문명을 건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부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눈이라는 것이 필요할 테고 왜냐하면 외계 행성계들도 주변에 별이 있을 테고 별에서 빛이 나올 테고 당연히 빛이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일 테고 그렇다면 눈이라는 걸 발달시켰을 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계인들의 눈도 3개가 아니라 눈이 뒤에 하나 더 달린 그런 생명체라기보다는 2개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리고 지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기, 대기 영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귀가 꼭 여기에 안 달리고 여기에 달렸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후각이죠. 냄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준다면 당연히 그들도 최대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눈, 귀, 코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크기. 몸이 지나치게 작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인간 크기의 한 10분의 1 치와와 같은 그렇다면 이런 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발달된 뇌를 갖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크다. 그러면 쿵 한번 넘어지면 중력이 너무 강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쿵 한번 넘어져서 몸이 부러진다. 이 정도로 몸집이 크면 또 그것도 곤란하니까 지나치게 크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퀴 달린 생물이 존재하지 말란 법도 없는데 어쨌든 지상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개라든가 이런 4다리 달린 짐승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인간처럼 이족 보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리가 지나치게 많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정보 처리를 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인간은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인간이 육식을 하면서 진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영양 섭취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짐승 잡아서 먹어야 영양 섭취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뇌에 있는 정보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5개, 뭐 다리가 6개, 10개 이런 게 쓸데없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진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족 보행이 에너지 효율에는 훨씬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리가 하나면 그것도 불편하니까 적어도 최소한 2개는 있을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인들만이 갖는 편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이 인간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가능성이 또 우주 어디인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영원히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외계인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어쨌든 우리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외계인과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외계인이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고등 문명을 발달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소통할 수 없다면 그게 참 외롭겠죠. 우리는 뭔가 반가운 외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들로부터 배울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길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계인들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주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외계인들이 항상 지구를 정복한다. 그런 컨셉으로 오고 외계인들을 무찌른다. 그런 컨셉으로 오는데 그게 과연 옳냐는 거죠. 만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계인들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들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어쩌면 외계인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요약을 드린다면 그게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서 별들이라는 것들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행성계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잡아 죽이는 모습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을 그린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에요. 비록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것이 인간의 역사를 점철해 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46억 년, 138억 년 이런 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왔는데 이렇게 서로 때리고 죽이다가 인간이 멸망한다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외계인은 한번 보고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외계인을 볼 수 있을 만큼 인류 문명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4번에 걸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내리고 싶은 결론 첫 번째, 여러분은 별먼지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별에서 나왔다. 굉장히 낭만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단순한 별먼지가 아니라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가 여러분 몸 안에 다 체현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소는 빅뱅을 통해서 나왔고 그 외에 탄소니 산소니 이런 모든 것들은 별들의 진화를 통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유기분자 이런 것들은 별 형성 과정에서 해성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 우주의 역사가 결국은 여러분 몸 안에 체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주 역사의 결정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필연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인간의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의 형태의 고등생명체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공룡 같은 게 진화해서 고등생명체가 됐을 수도 있고요. 만일 지구와 해성과의 충돌이 없었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특수성이 만들어낸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특수한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매우 다른 생물학적인 구조와 문명을 가진 외계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 사랑, 정의, 예술, 종교,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이 우주가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가능성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의식을 가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빅뱅의 순간에 이러한 가능성이 이미 모든 물질들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발전이 저는 인간을 편견과 부당한 억압에서 해방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을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을 규정하는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폭력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역사적인 우연이고, 그러한 역사적인 우연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주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구애받을 이유가 없이 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우리가 피동적으로 우주의 역사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가 명가